안녕하세요. 마흔을 바라보고 있는 아줌마입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남편과 같이 살고 있어요. 아침 준비를 하고 다 보내고 집안일을 끝내면 늘 적적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연 채널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무슨 용기가 났는지 딸아이의 노트북을 빌려 제 이야기를 적게 됐어요. 적은 김에 아이들이 사연을 신청해보라고 해서 한번 보내봅니다. 저는 일찍이 철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장사를 하셔서 늘 일찍 집을 나가셔서 제가 집안일을 도왔고 가끔 어머니께서 부업으로 집에서 일을 하시면 저도 함께 도왔습니다. 첫째라 늘 제가 동생들을 챙겨야 했고 모범이 되어야 했어요. 다행히 동생들은 착해서 제 말을 잘 따라줬고요. 하지만 크고 나서는 막내가 말썽을 피우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집은 저를 포함 4자매와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편찮으셔서 저희 4자매가 돌봐드려야 했습니다. 막내는 이런 저희 집이 싫었는지 12살이 되던 해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도 포기할 만큼 일찍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었어요. 가족들과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 그런 동생을 기다려주고 바른 길로 가도록 도왔습니다. 괜히 뭐라고 했다가는 더 삐뚤어질 것 같아서 다독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와는 말을 했어요. 자주는 하지 않지만 제가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하지만 괜찮아질 기미가 안 보였어요. 하지만 걱정과 달리 동생은 제 생각과는 달리 금방 정신을 차렸습니다. 제 동생이 15살이 되던 해 추운 겨울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사이가 굉장히 좋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치매가 심하셨는데 정신을 차릴 때마다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께 같은 이야기만 하셨다고 했어요. 할매 죽는 거 보고 가련다. 네 엄니 내가 잘 데려갈 테니까 걱정 말고 니네들 잘 살 걱정해. 할아버지는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아셨을까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셨는데요. 저는 아버지가 그렇게 서럽게 우시는 건 처음 봤어요. 아버지가 우시는 걸 보고 저도 눈물이 났지만 참아야 한다는 생각에 꾹 참았습니다. 근데 막내가 그 모습을 보고 펑펑 울더라고요. 저는 막내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언니, 미안해. 할머니,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막내도 내심 할머니, 할아버지를 걱정했나 봐요. 매번 이런 집구석 싫다고 소리치고 부모님 앞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언제 돌아가시냐고 보기 힘들다고 참 못된 말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막상 돌아가시니 죄송했나 봅니다. 그 이후 막내는 정신을 차리고 공부에 전념을 했습니다. 막내는 늘 제게 고맙다고 말했어요. 언니, 나 언니 덕분에 정신 차릴 수 있었다. 언니가 나 안아주지 않았으면 나도 삐뚤어졌을 거야. 고마워, 언니. 나 평생 언니한테 고마워할 거야. 나는 언제나 언니 편이니까 언니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희 가족은 더 돈독해졌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하나둘 부모님 곁을 떠나 독립을 했고 막내는 공부를 하고 저와 쌍둥이 동생들은 직장을 다녔습니다. 직장에서 처음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제 사수였는데 남편이 저를 꼬시더라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능글맞은 성격이었는데요. 직장 사람들이 워낙 별로라 그런가 그런 남편이 다정해 보여 저도 모르게 빠지게 됐습니다. 결국 저희는 직장 사람들 모르게 연애를 시작했어요. 몇 년 연애 끝 프로포즈를 받아 결혼 약속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서로의 부모님께 허락을 받으러 갔는데요.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반대하시고 시부모님도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제가 그냥 마음에 안 드시는지 인사를 드릴 때부터 좋지 않게 봤어요. 어머니는 남편이 장남이라고 반대를 했고요. 시부모님이 반대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제일 늦게 결혼했는데 동서들은 다 의사라 괜찮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의사 며느리를 뒀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계셔서 장남에게도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저였으니 실망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하는 결혼을 해야 하나 저희는 이 문제로 많이 다퉜습니다. 저는 이쯤에서 헤어지는 게 맞다고 이야기했고 남편은 부모님의 반대로 헤어질 수 없다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저희 남편은 어머니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장모님, 걱정할 일 없게 하겠습니다. 한 번만 받아주십시오. 잘하겠습니다. 내가 왜 자네 장모인가? 어머니는 절대 안 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어머니를 붙잡고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내가 엄마 속썩인 적 있어요? 없잖아. 결혼만큼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하면 안 될까? 결국 어머니는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남은 건 시아버지 뿐이셨어요. 결국 허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시댁에 들어가서 사는 조건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힘들 거라고 반대를 했지만 저는 괜찮을 거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힘들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을 챙겨서 시댁살이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왜 그랬을까요? 부모님이 말리는 이유는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족을 챙기는 일과 시댁 식구들을 챙기는 일은 참 다르더라고요. 결혼하고 첫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냄비밥을 준비하고 반찬도 어제와 반찬을 다르게 준비해야 했어요. 시어머니와 같이 준비를 했는데 시어머니의 잔소리 때문에 더 힘들었어요. 차라리 혼자 했으면 했어요.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집안일을 해서 그런지 요리를 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늘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어서 일찍 일어나는 것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와 시아버지의 탐탁지 않은 눈빛을 빼면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지런히 집안일도 하고 일도 해서 그런지 힘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동서들이었습니다. 동서들이 무슨 문제냐고요? 저도 동서들이 문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의사라 성격도 친절할 줄 알았는데 자기 잘난 맛에 살고 남을 무시하더라고요. 가끔이지만 서방님들도 저희 남편을 무시하는 말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물론 일부러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무의식적으로 나온다는 건 뭐겠습니까?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남편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남편이 사람 좋은 미소로 왜 그렇게 말하냐며 그냥 웃어넘기는데 제가 어떻게 말하겠어요. 서방님들이야 아무 악의 없이 말을 한다고 쳐도 동서들은 뭔가 모르게 알고 말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더라고요. 괜히 제가 보는 앞에서 시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제게 미안하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얄밉지 않나요? 아니 그냥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왜 그걸 미안하다고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이번엔 좀 넉넉히 넣어드렸어요. 저번에 조금만 드린 것 같아서요. 아유, 뭘 또 이런 걸 챙겨. 지난번에 줬으면서. 고맙게 받으마. 내가 을사며느리 덕에 호강을 누린다, 호강을 누려. 에이, 저희가 한 게 뭐가 있다고요. 바빠서 용돈 드리는 것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치면 형님이 더 대단하시죠. 집안일도 도우시고 회사도 다니시고. 첫째야 바쁘지도 않고 빠듯한데 이렇게라도 일을 해야지. 대단하긴. 아휴, 나는 이만 좀 쉬러 가야겠다. 이렇게 보면 제가 그냥 예민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동서는 늘 저를 한번 보고 용돈을 드리더라고요. 마치 자랑하는 것처럼요. 형님 죄송해요. 괜히 제가 형님 보이는 곳에서 들여가지고 어머님께 안 좋은 소리 듣고. 처음에는 괜히 동서들이 잘 나가서 혼자 질투를 해서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행동들을 보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적이라는 호칭을 들은 적도 있었어요. 적이는 심하지 않나요? 이해해보려고 했습니다. 저를 형님으로 부르기 싫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면 호칭을 생략하고 그냥 말을 하면 되지 적이라고 부르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리고 교묘하게 반말도 섞어가며 말을 하는데 어찌나 얄밉던지. 보통 동서들이 다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별난 동서들을 만난 건가요? 하지만 시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동서들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댁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까지 저를 속썩이더라고요. 남편은 점점 결혼 전 약속과는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결혼 전까지만 해도 많이 도와주겠다며 미안하다고 늘 저를 안아주고 다정하게 대해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일이 힘들다며 먼저 누워버리지를 않나. 제가 힘들다고 얘기를 하면 한숨을 쉬는 건 기본이고요. 가끔은 자기도 힘들다고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역시나 회사 일이 좀 정리되고 나니 남편도 그때는 예민했다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 일 때문에 자주 다퉈서 힘들었는데 남편의 사과로 저는 마음이 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저희에게 축복이 왔고 남편과 괜히 다퉈봤자 좋을 건 없으니 넘어가기로 했어요. 남편도 반성을 하는 것 같기도 했으니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이런 다정한 남편이 그런 일을 저지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제가 임신을 하고 얼마 안 있어서 저는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어서 회사 일을 잘 몰랐어요. 남편은 계속 바쁜지 야근을 해야 했고 저는 마음이 쓰여서 시댁살이를 해서 피곤하지만 매일 야식을 직접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웬일로 남편이 일찍 집에 들어왔더라고요. 남편이 씻고 있는데 남편의 핸드폰이 계속 울리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 보지는 않았지만 계속 울리니 궁금해서 슬쩍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여자 이름인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점심 맛있었다며 감사하다고 연락이 온 게 아니겠어요? 점심으로 무슨 유난인가 싶죠. 그날 점심은 뭐 먹었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아는 직원과 국밥을 먹었다고 했는데 저 여자는 파스타가 너무 맛있었다고 말했거든요. 남편이 왜 거짓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떨린 손을 붙잡고 남편의 연락을 받습니다. 별 특별한 내용은 없지만 야근을 한다고 한 날 저녁을 같이 먹은 것 같았고 다정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걸 다 봤어요. 저는 너무 속이 울렁거리고 심장이 떨려서 침대에 들어가서 이불 속에서 숨죽이고 울었습니다. 그런 남편은 씻고 나와서 이불 속에 들어가서 저를 안고 오늘도 수고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제가 울고 있으니 남편은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얼마나 가증스럽던지 저는 모르겠냐고 물어봤어요. 남편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더라고요. 당신 오늘 점심 국밥 먹었다며. 연락 봤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괜히 모르는 사람이랑 레스토랑 가면 좀 이상하게 볼까봐. 신입인데 내가 좀 잘 못해줘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걔가 거기 가고 싶다고 해서 간 거야. 레스토랑? 파스타 먹으러 레스토랑까지 예약해서 갔어? 그것도 여자랑? 그냥 파스타를 먹은 것도 아니고 예약을 하고 갔다는 거에 또 한 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의 싸움 소리를 들었는지 시어머니가 저희 방에 와서 왜 이렇게 소란스럽냐고 물어봤어요.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울고 있는 걸 본 시어머니는 무슨 일이 있다는 걸 눈치채시고 제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 없기는. 그러면 울기는 왜 울어? 처음에는 시어머니에게 감동받았습니다. 저를 구박해도 걱정이 돼서 그런 말을 하는 거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역시나 기대한 제가 바보였습니다. 너 내가 괴롭힌다고 울면서 말한 거 아니니? 고양 것. 아무것도 없는 애 데리고 살아주는 것도 모르고.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남편이 잘못해서 이렇게 됐는데 남의 속도 모르고 제게 그런 말을 하니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도 않으니 괜히 말을 함부로 했다가는 일이 커질 것 같아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어요. 정말 바보 같지 않나요? 어머니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 말고 들어가서 쉬세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말을 듣고 탐탁치 않은 눈빛으로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바람났어? 왜? 내가 못나서? 그런 거 아니라니까. 바람은 무슨. 남편은 끝까지 잡아떼더라고요. 그날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날 저는 점심시간에 맞춰서 회사로 찾아갔어요. 그때 남편이 어떤 여자와 카페에 있는 걸 봤는데요. 보기에는 그리 친해 보이지 않았고 다행히 다른 사람도 같이 있는 것 같아 괜히 제가 오해를 한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일주일 후 또 연락이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이후에 비밀번호를 걸었다고 하면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찔리는 게 있으니 비밀번호를 걸어뒀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결국 전 또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오히려 남편은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바람났으면 이혼이라도 하게? 지금 인정하는 거야?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잖아. 나 바람 같은 거 안 피워. 그냥 됐다. 왜? 왜 뭐가 됐다는 건데? 아니 뭐 진짜 뭐 문제 있어? 나 실은 회사 찾아갔었어. 뭐? 당신 하다하다 회사까지 찾아오고 참 대단하다. 남편은 저를 비꼬기 시작했어요.
그래. 그러니까 그냥 솔직하게 말해. 내가 어머님, 아버님한테 말하기 전에. 아니면 당신 말대로 이혼해야지 뭐. 뭐?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혼이란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냐? 이혼은 당신이 먼저 말했어. 그건 그냥 하는 말이지. 왜 그렇게 꼬아서 들어? 저희는 그렇게 싸움이 계속됐고 결국 지쳐서 잠에 들고 말았어요. 저희는 며칠 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저는 막내에게 전화를 했어요. 막내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화를 내며 자기 집으로 오라고 했지만 저는 시부모님의 눈치 때문에 갈 수가 없었어요. 막내에게 말을 해도 역시나 찝찝한 마음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막내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언니, 형부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왜, 무슨 일 있어? 뭐 너 남편이랑 전화했어? 너 뭐 쓸데없는 말 한 건 아니지? 내가 누구야? 언니라면 나 발벗고 나서잖아. 내가 회사 근처에 좀 있어봤지. 아니 근데 글쎄 회사에서 어떤 여자랑 형부가 같이 나오더라? 그리고 택시 타고 어디 가는 거 봤어.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언니한테 그럴 수가 있어? 잠시만, 잠깐 끊자. 나 좀 생각 좀 해보게. 미안해, 언니. 내가 또 마음대로 했나? 나는 언니가 걱정할까봐 혹시 몰라서 본 건데. 아니야, 알려줘서 고마워. 차라리 알고 나니까 찝찝한 건 없어졌어. 나중에 내가 연락할게. 동생이 전화를 끊고 저는 천천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역시나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저는 받을 때까지 전화를 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제 전화를 받았어요. 왜? 나 회의 중. 어디서? 어디긴 회사에서 해야지. 설마 너 나 의심하는 건 아니지? 아니지. 끊어. 이로써 남편의 바람이 확실해졌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거짓말을 할 리가 없잖아요. 안 그런가요? 저는 우선 집에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9시가 좀 넘어서 집에 왔어요. 당신은 회사가 밖에 있나 봐. 택시 타고 그 여자랑 어디 갔니? 재밌어? 사람 놀리니까? 무슨 소리야. 회의했다니까. 막내가 당신 어떤 여자랑 택시 타고 가는 거 봤대. 나한테 전화 왔어. 그럼 막내가 나한테 거짓말한 거니? 미쳤다고 막내가 나한테 그런 거짓말을 해? 한 번만 더 그러면 어머님 아버님한테 말할 줄 알아. 남편은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제 말을 듣고 그 순간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음엔 남편의 반응 때문에 당황했어요. 남편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민을 했어요. 지금 아이도 있고 한 번인데 이 정도는 용서를 해야 저도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나요? 참고 살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혼을 할 건가요? 저는 아이를 생각해서 이혼은 아직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또 바람나면 그때는 참을 수 없겠지만 이번이 처음이니 저는 넘어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한 번만 더 그러면 시부모님께 말을 한다고 했죠. 시부모님은 재혼을 하셨는데 서로의 아내와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부모님은 바람을 극도로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바람났다는 걸 아는 순간 아무것도 없이 쫓겨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부모님께 아직 말을 못한 건 쫓겨난다면 틀림없이 저도 아무것도 없이 나가게 할 게 분명해서 말을 못했던 겁니다. 장손이라고 집에 살면서 이것저것 해줬는데 바람 피운 걸 아는 순간 모든 지원을 끊을 게 틀림없었어요. 그 이후로 그 여자를 정리했는지 일찍 집에 들어오고 핸드폰 비밀번호도 없앴더라고요. 그리고 제 눈치를 보며 제가 조금만 힘들어해도 힘든 거 있냐며 저에게 안마를 해주는 게 아니겠어요. 처음부터 그러면 됐었는데 걸리고 나서 이런 행동을 하니 씁쓸하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자기도 반성하는 것 같아 다 받아줬어요. 그리고 저는 출산을 하게 됐고 남편은 지극정성으로 저를 돌봐주었고 저는 그 모습에 마음이 풀어져 바람 피우는 걸 잊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시어머니 눈에는 꼴불견이었나 봅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제게 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니 남편을 얼마나 삶아 먹었으면 우리 애가 찍소리도 못하고 눈치 보면서 행동하니? 너 우리 애한테 너무 뭐라고 한 거 아니야? 진짜로 억울했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남편의 외도 사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어머니,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출산하고 힘들어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 이후로 시어머니의 행동이 조금 달라지시더라고요. 원래도 제게 친절하게 대하지는 않았지만 뭔가 모르게 조금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밥 먹을 때도 차별을 하지 뭡니까? 가끔 그런 시어머니가 있다고는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 시어머니가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유치하게 이런 차별은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소한 걸로 차별을 두더라고요. 먼저 밥을 먹을 때 저는 전에 남았던 밥을 주고 다른 식구들은 다 갓 지은 밥으로 주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동생들에게는 갓 지은 밥을 주고 저는 남은 밥이나 동생들이 먹다 남은 반찬들과 밥을 맛있게 먹었어서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또 고기를 먹을 때 저만 탄 부분을 주더라고요. 하지만 그것 또한 어릴 때부터 괜찮은 부위는 동생들에게 주고 저는 좀 타거나 지방이 많은 부분을 먹어서 그런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냥 차별하는 게 눈에 보여서 그거 자체가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잘 먹어서 그런가 시어머니가 약이 오른 게 보이더라고요. 어느 날은 제게 살을 빼야 하지 않겠냐며 밥을 강제로 조금만 주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원래 살이 잘 찌는 체질이 아니라 말랐었는데 임신할 때 좀 많이 먹어서 정상 체중보다 조금 위로 쪘었거든요. 임신을 했어도 절대 뚱뚱한 편이 아니었는데 그냥 제가 꼴 보기 싫었는지 다이어트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출산 후에도 여자는 몸매 관리 좀 해야지. 계속 밥만 먹으니 그렇게 배는 안 빠지지. 너 앞으로 조금만 먹어라.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시댁살이 하느라 몸이 지쳐있는데 밥까지 못 먹으니 힘이 없더라고요. 밥을 조금만 먹으니 기운도 안 나고 제대로 집안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는 엄마가 돼서 힘을 좀 내야 되는데 매일 힘이 없이 다니니 애가 뭘 배우고 배우겠어? 힘 좀 주고 다녀.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찔렸는지 더는 그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녁 때는 식사량이 조금 늘기는 했지만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 덕에 남편이 맛있는 간식들을 사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가끔 이상한 고집을 피울 때가 있다고 그러면서 몰래 맛있는 음식들을 제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로 버틸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매번 간식으로만 버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매번 밥은 조금 먹지 야식 먹고 바로 잠을 자야 하니 위가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저는 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미안해서 그런지 아니면 자기가 집안일을 하기 싫어서 그런지 어머니가 죽을 끓여다 주더라고요. 얘가 비실비실해서는 나 원참 이거 먹고 얼른 정신 차리거라. 그 이후 어머니는 제게 살 빼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니가 얄밉기는 했지만 이 정도는 괜찮았고 그 덕에 남편이 저를 더 잘 챙기는 계기가 돼서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조금씩 제게 차별을 했지만 원래 제가 무던한 성격이라 그런지 참고 넘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볼 때는 속상하셨는지 오랜만에 친정 식구들을 보러 갔을 땐 어머니 아버지가 힘들면 바로 연락하고 친정으로 오라고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리고는 어머니가 남편을 노려보며 꼭 끝까지 잘 책임져야 한다며 잔소리를 했습니다. 든든한 가족 덕에 저는 힘이 났습니다. 그리고 쌍둥이 동생들은 막내에게 들었는지 남편을 볼 때 노려보며 제게 잘하라며 자기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하지 뭡니까.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제 동생들이 더 사랑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런가 남편은 친정 식구들에게 아주 잘해줬습니다. 물론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 그렇겠죠. 원래는 능글맞은 사람이라 눈치 같은 거 잘 보지 않고 잘 피해가며 사는 사람인데 그 일 이후 눈치를 보는 게 조금 짠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남편을 좋아해서 그런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바람피운 남편이 반성하며 눈치 보며 사는 모습이 짠하지 않나요? 남편이 정말 잘해주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시댁살이가 힘들어도 참고 살 수 있기도 했고요. 제가 남편 이야기와 시어머니 얘기를 너무 했던 것 같네요. 이제는 시아버지 이야기도 좀 해보려고요. 시어머니가 제게 차별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시아버지는 한결같이 저를 못마땅해 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게 말을 잘 거시지도 않았죠. 그냥 제가 뭘 하는지 지켜보기만 하고 가끔 하시는 말이라고는 이거 치워라, 국이 짜다, 반찬이 싱겁다 이런 말 정도였습니다.
동서들에게는 일이 힘든지 안 힘든지, 요즘 애 키우는 건 어떤지 이런 것도 물어보시면서 제게는 잔소리만 하셨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제게 조금 마음을 여는 날이 온 겁니다. 계기는 그리 좋은 성과는 아니었어요. 시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기 때문이에요. 쓰러지신 것 덕분에 시아버지는 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은 이랬습니다. 어느 주말에 있었던 일입니다. 가족들끼리 밥을 먹고 과일을 먹는데 시아버지 안색이 그리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심장을 부여잡으며 숨을 가파르게 쉬고 계시는 겁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힘겨워하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놀라셔서 울며 구급차를 불러야 한다고 했지만 시아버지는 괜찮을 거라고 체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좋지 않은 것 같아 제가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도 괜찮다고 저를 말렸지만 들리지 않았어요. 갑자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생각나서 그런지 저는 단호하게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에 알게 되겠죠. 일단 검사 받고 오세요. 그냥 체한 거 그렇게 유난스럽게 구급차까지 부르고 내가 아프다고 다 소문낼 셈이냐? 그 와중에도 시아버지는 제게 혼을 내시는 게 뭡니까? 하지만 서운한 것보다는 점점 안색이 안 좋아지시는 시아버지가 괜찮아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구급차가 오고 시아버지는 병원으로 갔어요. 그 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안 좋았을 거라고 심근경색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정말 다행이지 않나요? 시아버지의 말만 들었으면 시아버지를 못 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시아버지의 건강을 체크하며 시아버지를 돌봤습니다. 처음에는 툴툴거리며 뭐 이런 것까지 하냐며 화를 내셨지만 내심 좋으셨는지 제가 말하는 건 다 따라주시더라고요. 서방님들에게도 이야기하자 동서들은 오지 못했고 서방님들이 동서들이 줬다며 용돈을 드리더군요. 근데 조금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역시 우리 의사며느리가 최고다 이러면서 웃으실 텐데 처음으로 동서들에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시애비가 아프다면 좀 얼굴이라도 비춰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고얀 것들.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언제는 최고라면서. 바쁘니까 그렇죠. 좀 봐주세요. 첫째 봐라. 내 몸 생각해서 몸에 좋은 음식만 하고 지극정성으로 챙기고 있는데 딸랑 용돈이나 보내고. 아휴. 이게 무슨 일인가요? 시아버지가 제 칭찬을 하고 동서들을 나무라는 게 아니겠어요? 시어머니는 그걸 듣고 그러지 말라며 애들도 바쁘니 그런 거 아니겠냐며 동서편을 들었어요. 그래요. 형수님은 일도 안 나가시니 이런 거라도 해야죠. 너는 윗사람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시아버지의 마음에 쏙 드러나 봅니다. 이제 저를 챙기기 시작했어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식구들이 시아버지를 의아하게 쳐다봤습니다. 그런 시아버지는 민망했는지 방으로 곧장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한순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시아버지는 다시 제게 말 한마디도 안 하시고 잔소리만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잠시 시아버지의 따뜻한 모습을 본 저는 만족했어요. 제가 너무 바보 같은가요? 하지만 제가 둘째를 임신하고 나서 조금 달라진 게 보였습니다. 제게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깜빡깜빡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남편에게 이야기하자 남편도 요즘 느낀다면서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시아버지는 치매 진단을 받으셨고 하루하루 안 좋아지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이후로 마음이 좋지 못하셨는지 매일 누워 계셨고 저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두 분 다 모셔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치매 소식으로 마음의 병을 얻으셨어요. 오히려 저는 잔소리하는 두 분이 그리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둘째를 출산하게 됐고 남편이 슬슬 따로 사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두 분 다 아프신데 제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워낙 어렸을 때부터 가족을 돌봐서 그런지 마음에 밟히더라고요. 남편은 시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보내면 되지 않겠냐며 말을 하고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참 이상한 상황 아닌가요? 친자식은 요양병원에 보내자고 하고 며느리가 반대하는 상황이라니. 저도 참 이상합니다. 시아버지의 치매는 생각보다 심하지 않았지만 뭐를 먹었는지 가끔 잊기라도 한 듯 계속 배가 고프다며 제게 음식을 만들어 오라고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방금 밥을 먹었다고 말하고는 시아버지는 화를 내며 자기를 바보로 아냐며 그러면 왜 배가 고프냐고 화를 내셨죠. 그런 모습을 보며 시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제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은 알지만 계속 먹다 보면 속도 안 좋아지고 매일 먹고 누우시고 그래서 건강이 더 악화될 수 있는데 할 수 없이 저는 속편한 음식으로 6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매번 이런 일상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큰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저는 크게 놀라고 말았어요. 시댁에 살면서 제일 놀라운 순간이었어요. 시아버지의 생신 때 일이었습니다. 저는 저희가 먹을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둘째가 열이 나서 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동서들은 바빠서 늦게 온다고 하시고 시어머니는 힘들다고 누워 계시고 남편은 일 때문에 잠깐 회사에 나가서 저 혼자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께 말씀드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둘째가 열이 심해서 예민해졌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절 닮아서 그런가 참 얌전하고 속도 잘 안 썩였는데요.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다들 조금씩 잔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속을 좀 알았는데 하필 시아버지 생신 때 아파서 저는 이것저것 신경 쓰느라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순간 저도 피곤함과 서러웠던 게 터졌는지 누워있는 시어머니가 너무 원망스럽고 회사에 있는 남편에게 화가 났고 바쁘다고 늦게 오는 동선에도 참 밉더라고요. 누구는 이렇게 고생하며 생신을 준비하고 있는데 나머지 식구들은 마음 편하게 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병원에 다녀온 뒤 저는 다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준비했을 텐데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제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는데. 저는 동서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동서들은 바빠서 일찍 못 간다고 말했는데 왜 전화하냐며 짜증을 내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 느낌상 같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서들의 전화 배경소리가 같은 것 같더라고요. 설마 하고 넘겼지만 찝찝한 기분은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만약 같이 있다면 바쁘다는 건 거짓말이 아닐까요? 남편이 돌아와 저를 도와 음식을 나르고 둘째를 봐줬습니다. 그러니 그제서야 동서네가 도착했더라고요. 그런데 같이 도착하는 게 아니겠어요? 둘이 어떻게 같이 왔대? 잠깐 시간 맞아서 같이 만나서 왔어요. 저기 커피 마시죠? 커피 사왔어요. 고마워 동서. 그리고 저기가 아니고 형님. 제가 너무 예민했나 봅니다. 평소에는 별말 없이 넘길 텐데 그날은 화가 났는지 짚고 넘어갔어요. 형님, 에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한 말인데 그걸 민망하게 짚고 넘어가요 무슨. 그래 피곤하면 그럴 수 있지. 아가 그래도 저기가 뭐니? 형님이라고 불러야지. 시어머니는 동서들이 와서 기분이 좋아졌는지 기운을 차렸더라고요. 시아버지의 생신 축하가 시작되고 저희는 다 같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서방님이 살짝 음식이 싱겁다며 다시 해야겠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때 남편이 뭐라고 해주면 좋겠는데 남편은 웃으면서 자기는 괜찮은 것 같다며 그럼 자기가 대신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동서는 저희 남편에게 음식을 해본 적은 있느냐고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동서가 실수한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 남편 형인데 형에게 뭐라고 하면 시어머니는 가만히 있을까요? 너는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예쁘다고 오냐오냐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다 뱉지? 너도 그래. 싱겁기는 니네 아버지 입맛에 딱 맞춰서 했는데. 시어머니의 말에 서방님과 동서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때 작은 동서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는데. 어머니 그건 그렇고 저희 해외로 놀러 가는 건 어때요? 형님네가 집이 있으니까 어머님 아버님 저희 식구들에서 같이 해외여행 가요. 동서는 늘 그랬듯 웃어넘기며 시어머니가 좋아할 만한 소재를 꺼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응이 좀 다르더라고요. 아휴 나도 가고 싶지. 그런데 너희 아버지만 봐도 제대로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가서 길이라도 잃어버리면 이 양반은 찾지도 못해. 시아버지가 걱정되셨는지 반대를 하더라고요.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가서인지 동서는 당황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대화가 중단됐고 다 먹고 나서 치우려고 했는데 더는 일을 못할 것 같아 다 먹은 접시를 갖다 놓는 동서들에게 고무장갑을 건넸습니다. 이제 설거지 좀 해줘. 너무 힘들어서 내가 설거지까지는 못하겠네.
좀 늦게 왔으면 이 정도는 괜찮지? 둘이서 하면 금방 끝날 거야. 근데 그때 정말 황당한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건 집에서 노는 형님이 해야죠. 바쁘게 저희는 환자들 보고 왔는데 그럼 저희는 안 힘들겠어요? 그러고는 제 얼굴에 고무장갑을 던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 인내심은 바닥이 났습니다. 고무장갑을 맞는 순간 저는 화를 참지 못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동서들의 머리채를 잡는 게 아니겠어요? 시아버지가 동서들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나갔습니다. 서방님들과 남편은 놀라서 시아버지를 말렸고 동서들은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그 광경을 봤는지 모르는 척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고무장갑을 던져? 이게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게 윗사람 얼굴에 고무장갑을 던져? 뭐? 재수씨, 지금 우리 마누라 얼굴에 고무장갑 던졌어? 너희들이 그렇게 잘났어? 어디서 던지기는 던져? 이년들아, 내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 얼굴에 고무장갑을 던져? 순간 저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라니 시아버지는 치매 때문에 착각을 하고 있는 게 틀림없었어요. 아버님 진정하시고 하나밖에 없다뇨. 저희는 뭐예요. 그렇게 예쁘다 예쁘다 하셨으면서 제 머리채를 잡는 게 어딨어요. 뭐? 이년이 또 말 대답을 해? 너 언제 정신 차릴래? 시아버지는 또 동서들의 머리채를 잡으며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진정하세요. 진정? 지금 진정하게 생겼냐? 경우 없게 어른들 앞에서 말 대답이나 하고 버르장머리 없이 윗사람한테 물건 던지고 그리고 내가 모를 줄 알았냐? 니들들 다 첫째 무시하고 살았잖아. 우리가 무시한 적이 없는데 니네가 무시를 해. 그리고 너네 내가 아팠을 때 한 번이라도 보러 온 적은 있었냐? 힘내라고 돈만 딸랑 보내고 그럼 늙은 노인네가 돈 들어왔다고 좋아할 줄 알았어? 첫째는 이것저것 힘들다고 몸보신할 거 챙겨주고 왔는데 니네는 뭘 했다고 그렇게 당당해? 아버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 예쁘다고 할 땐 언제고 이렇게 머리를 뜯으시면 조용히 안 해! 너 니네가 그동안 무시한 거 혼 좀 나봐야 정신을 차리지 이것들이! 시아버지는 계속 동서들의 머리채를 잡았어요. 여보 좀 말려봐. 아버님 미치셨어요? 아니 미쳐도 좀 곱게 미쳐야지 왜 이러세요? 앞으로 저희 안 올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미쳤나? 왜 이래? 그때 둘째 서방님이 시아버지에게 동서를 떼어내시더니 동서의 뺨을 때렸습니다. 순간 저희 식구들은 모두 조용해졌어요. 너 미쳤어? 할아버지? 곱게 미쳐? 미친 건 너지. 지금 아버지한테 뭐라고? 네가 잘못했으면서 어디서 소리를 쳐? 미쳐? 아니 아버님이 아무것도 아닌데 머리채를 잡는데 미치지 않고서야 내 머리를 잡을 수가 있어? 그리고 미친 건 너지. 왜 나를 때려? 너 미쳤어? 잘못은 네가 했지. 네가 형수 얼굴에 고무장갑 던졌다며. 그리고 아버지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그런데 너가 왜 내 뺨을 때리냐고. 미쳤어? 너? 지금 너 내 아들한테 너라고 미쳤냐고? 너 미쳤니? 너보다 나이 훨씬 많은데 너? 이게 오냐 오냐 하니까 눈에 뵈는 게 없지? 이 미친년이 내 아들을 무시해? 어머니는 또 동서의 뺨을 때리려고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말렸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다들 정신들 좀 차려보세요. 저는 모든 가족들을 다 말렸습니다. 동서 사과해. 나한테 고무장갑 던진 거, 그리고 나 무시한 거. 그리고 아버님, 저를 위해 그러신 거 감사해요. 그런데 저도 당황스럽네요. 동서들 예뻐하고 저 무시해도 참았고요. 어머님이 저 차별하고 그거 다 참았어요. 그리고 서방님들도 그래요. 제 남편 은근슬쩍 무시하고 동서들이 저 무시하는 거 알면서도 아무 말도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왜 이러시는 건데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그동안 못했던 말을 다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어머니가 제 남편 삶아먹었다면서 뭐라고 하고 차별한 거, 그거 애기 아빠가 다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아시면 쓰러질까봐. 어머님, 아버님이 제일 싫어하는 행동에서 제가 말도 안 하고 그동안 참은 거라고요. 남편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여보, 그게 무슨 소리냐? 왜, 내가 몰랐을 것 같아? 당신이 이때까지 잘했다고 생각하지? 근데 아니야.
그 여자가 오늘 연락 왔어. 당신 너무 좋다고. 그게 제정신이야? 그리고 오늘 만났다며? 오늘 회사 간다고 나갔잖아. 근데 말하던데? 자기랑 만났다고? 이놈이, 너 이 자식이, 아이고, 너 바람났어? 이놈아, 지 애미애비가 그렇게 싫어하는 행동을 하고 내가 누누이 말했건만. 그래요. 병원에 있을 때 그 여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남편을 너무 좋아해서 염치불구하고 연락을 한다며 헤어지면 안 되겠느냐고 연락이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 사람과 전화를 했고 그 여자 말로는 이랬습니다. 자기가 너무 좋아해서 오늘 불렀다고 협박을 했다고 했어요. 죽을 거라고 말을 했더니 남편이 자기를 보러 와줬다며 남편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말하면서 저만 없으면 남편도 마음을 열어서 서로 사랑을 할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정말 염치 없고 뻔뻔하지 않습니까? 가정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면 조용히 좋아하던가 마음을 접던가 해야 하지 않나요? 뻔뻔하게 제게 연락을 하니 저는 열이 받았어요. 남편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더니 거짓말을 하고 나간 게 너무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말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 저도 참다 모든 걸 다 뱉어버렸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해졌어요. 그게 아니고 죽겠다고 그러니까 나갈 수밖에 없었어. 나는 말했어. 더는 안 좋아한다고. 당신밖에 없다고. 이놈아, 너는 그게 말이냐? 그리고 시아버지가 제 남편 뺨을 때렸습니다. 솔직히 좀 놀랐어요. 시아버지가 남편을 때릴 줄은 몰랐거든요. 저희 집은 개판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부터 놀라 방으로 피해 있었고 저희는 때리고 말리고 욕이 날아가고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저의 폭탄 발언 때문에 집 분위기는 조용해졌습니다. 미안하다. 네가 고생했네.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어요. 그렇게 저희 일은 마무리가 됐어요. 동서들은 어떻게 됐냐고요? 결국 저에게 사과는 하지 않았어요. 둘째 작은 동선에는 별거에 들어가서 서방님과 저희 식구와 함께 살게 됐고요. 남편은 그 이후로 더욱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은 저를 지극정성으로 아끼며 제게 잘해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참한 며느리라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하며 저를 아껴주셨죠. 잘됐지만 조금 씁쓸하더라고요. 힘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내에게 이 힘든 일을 다 털어뒀습니다. 막내는 화를 내며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있냐고 어디서 일을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자기가 한 소리 하겠다고 하지 뭡니까? 막내도 의사거든요. 막내의 남자친구도 의사인데 남자친구의 후배가 작은 동서이지 뭐겠어요. 세상 참 좁지 않나요? 막내가 남자친구에게 부탁을 했나 봅니다. 막내는 성격이 불같아서 동서와 직접 만났고 한 소리를 했다고 했어요. 웃기지 않나요? 막내가 제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했다면서 그러더군요. 아니 내가 오빠한테 부탁했지. 처음에는 오빠도 자기 후배인데 좀 그렇다고 말했는데 내가 얘기를 했거든. 그랬더니 오빠도 화난다면서 무슨 그런 싸가지가 다 있냐고 바로 전화를 하더라고. 전화를 받을 때 어찌나 착하게 얘기를 하던지. 참 그래서 내가 만날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친절하게 네 당연하죠 언니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러면서 막 알랑방귀를 끄는 거야. 너도 참 대단하다. 그걸 어떻게 만날 생각을 했대? 언니, 내가 뭐라고 했어? 언니 일이면 무슨 일이든 다 내 일처럼. 어쨌든 그래서 만났는데 글쎄 어찌나 착한 척을 하던지. 그래서 내가 언니 동생이라고 하니까 당황해서는 잘못했다고 하는 거야. 진작 그러지. 아마 언니한테 전화 갈 거야. 막내가 참 든든했습니다. 작은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커서 저의 버팀목이 됐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작은 동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작은 동서는 말이 없었습니다. 사과하는 게 정말 싫었겠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니 말이 안 나왔을 수 있지 않겠어요? 왜 전화했는데? 형님, 죄송해요. 그런 행동 하면 안 됐었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사과하는 이유가 있을까? 억지로 하는 거지. 그래도 사과는 했으니까 넘어갈게. 그리고 앞으로 우리 보지 말자. 앞으로 애들도 맡기지 마. 나는 봐줄 생각 없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맡겨. 아니 형님 잘못했어요. 저는 부모님도 안 계시는데 누구 봐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가끔 동선에 아이들을 봐준 적이 있는데 동서의 행동을 보고 더는 해주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동선의 사정이고 나도 나 무시하는 사람 만나기 싫어. 이젠 어머님도 안 봐주신다고 하지? 그러게 왜 그런 행동을 했어? 나중에 다 자기한테 돌아올걸. 그렇게 저는 작은 동서네와 인연을 끊었습니다. 이제 더는 힘들게 시댁살이를 하지도 않았고 동서들의 무시도 없었어요. 편안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얼마 안 가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뒤로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고생 많았다고 이제는 따로 나가 살라며 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몇십 년 만에 저희 집이 생겼습니다. 아이들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남편은 그걸 알았는지 아이들에게까지 가서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거라며 저희 가족이 정말 소중하다며 울고불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닮아 어릴 때부터 철이 일찍 들어 아빠를 용서한다며 대신 엄마를 울리면 아빠고 뭐고 없다면서 장난을 치더라고요. 남편도 그게 너무 고맙고 예쁜지 아이들에게 한없이 다정하게 대해주며 친구들 사이에서는 다정한 아빠로 불릴 만큼 잘해줬습니다. 마지막에는 그래도 행복하게 끝나서 다행이지 않나요? 앞으로 저는 당하지 않고 살 거고 아이들과 저희 남편과 행복하게 살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참지 마시고 사세요. 그럼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60대 여자입니다. 이런 사연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일인 줄 알았는데 저한테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한동안 너무 충격을 받아 주위에 말하지도 못하고 혼자 알았는데 용기 내어 주위에 알렸더니 생각보다 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서 더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제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기 때문에 충격이 컸는데 이 사연을 딸이 제보하자고 해서 제보하게 됐어요.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까 고민했는데 제 사연을 본격적으로 알리기 전에 미리 제 가정환경과 결혼 생활에 관해 설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야 이해가 더 빠를 테니까요. 우선 저는 지방에 있는 광역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무남동녀 외동딸로 태어났고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물론 우리 세대가 다 그렇듯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이 더 적다는 것은 알지만 제 경우는 더 그랬어요. 쪽방 크기의 집에서 아빠, 엄마, 그리고 제가 같이 살았는데 3명이 자려고 누우면 가득 차서 움직일 수도 없는 크기였습니다. 그나마 어릴 때는 제가 몸집이 작으니 중간에서 자면 괜찮았는데 점점 몸이 커지면서는 불편했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자식이 저 하나밖에 없으니 돈 들어갈 곳이 저밖에 없었죠. 뭐 그렇다고 제가 엄청난 지원을 받은 건 아니고 그냥 딱 굶지 않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우리 부모님, 특히 엄마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밥 굽는 것은 너무 싫어하셔서 없는 형편이지만 도시락은 꼭 챙겨서 다닐 정도였으니까요. 아버지는 한창 그때가 우리 옆 동네가 개발되며 막노동을 할 곳이 매우 많아 거기서 일하셨습니다. 새벽부터 나가서 안전모를 쓰고 종일 일하셨는데 여름에는 덥게 일하고 겨울엔 춥게 일하셨어요. 부모님은 비교적 어린 나이에 저를 낳아서 대학에 가거나 수준 높은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래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부모님 나이가 더 어렸는데 전 그게 오히려 좋았어요. 엄마와 아빠와 친구처럼 지냈고 허물없는 사이였거든요. 아버지는 장난을 되게 좋아하셔서 몰래 학교에서 집에 가는 제 뒤를 밟았다가 깜짝 놀라게 하고 이런저런 장난을 많이 치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 우리 집을 생각하면 굉장히 가난했는데 그래도 행복했던 기억이 대부분입니다. 가난해서 풍족하게 먹지는 못했어도 빵 하나가 있으면 그걸 셋이 쪼개서 나눠 먹었던 기억도 나고 지금 생각해도 웃음이 나오는 기억들이에요. 하지만 그런 소중한 기억도 오래가지 못했고 제가 중학생을 올라가며 깨지게 됐습니다. 이유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살면서 저도 나이가 있으니 주변 친구들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꽤 있는데 대부분 몸이 아프셔서 돌아가시더라고요. 암에 걸리시는 게 보편적이고 어디 관절이 아프거나 심장병, 당뇨병 혹은 그냥 노환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제가 앞서 말했듯 제 친구들 부모님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젊으셔서 그런 병에 걸리셔서 돌아가신 건 아니에요. 아버지는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발을 헛디뎌서 추락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날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계절은 봄이었고 학교에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날 아침에 아버지가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같이 시장에 가서 국수를 먹자고 해서 신난 채로 학교에 갔던 것도 기억해요.
점심도 먹고 수학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시더니 저를 따로 불러내셨어요. 순이야, 아버지 돌아가셨대. 빨리 가방 챙겨서 나와. 병원으로 가야 할 것 같아. 젊은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선생님은 당신이 더 괴로워하시며 그 말을 전달하셨습니다. 어떤 정신으로 가방을 다 챙겼는지 모르겠는데 병원에 도착하니 엄마가 바닥에 주저앉아 허망하게 있으셨어요. 그냥 진짜 넋을 놓은 것처럼 엄마는 앉아있다가 제가 병원에 도착한 것을 보니 갑자기 제 앞을 막으며 아버지가 돌아가신 모습을 보지 못하게 막으셨죠. 그런 엄마를 막고 억지로 흰색 천을 들어 아버지 얼굴을 봤는데 아직도 그 얼굴이 생생합니다. 아버지는 매우 고통스러워하며 돌아가셨는데 눈도 감지 못해서 의사가 감겨줬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를 그렇게 갑작스럽게 보내고 나서 그 뒤로는 안 그래도 가난한 우리 집이 더 가난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막노동하고 엄마는 식당에 나가서 일했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벌어오는 돈이 없으니 자연스럽게 더 가난하고 막막한 생활이 시작됐어요. 진짜 그 시절을 생각하면 너무 배가 고팠던 기억이 대부분입니다. 전 집안 사정을 뻔히 아니까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대신 공장에 가서 돈을 벌어서 엄마와 조금이라도 우리가 굶지 않고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제가 꼭 무슨 일이 있어도 학교에 진학해야 한다는 마음이 굳건했어요. 전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하고 엄마는 왜 안 가냐고 하고 얼마나 싸웠는지 모릅니다. 결국 엄마는 아버지 얘기를 꺼내며 저를 설득시켰어요. 순이야, 너 고등학교 가는 거 아버지가 얼마나 바랐는데. 고등학교는 나와야 그래도 먹고 사는 게 더 쉬워서 그래. 저는 저 말을 듣고 결국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버스를 타고 1시간은 가야 나오는 학교에 다니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엄마가 힘들게 식당에서 밤늦게 일하며 돈 벌어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였는데 전 거기서 회계를 배웠어요. 고등학교도 당연히 돈이 없으니 힘들게 다녔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학교는 도시락을 싸오라고 했는데 다른 친구들의 도시락 반찬을 보고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다들 햄이나 소시지 같은 반찬을 먹을 때 전 그냥 김치 하나였거든요. 그렇다고 엄마가 밉거나 그러진 않았고 오히려 그럴수록 내가 꼭 성공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특히 이 마음은 제 친구 중에 부잣집 딸이 있었는데 걔네 집 놀러 갔다 오면서 더 커졌어요. 대문 밖에서부터 크기가 남달랐던 친구 명희의 집은 거짓말이 아니고 명희네 집의 화장실이 우리 집 크기보다 컸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명희에게 부럽다고 하며 간식을 잘만 먹었는데 저는 그 간식이 목으로 넘어가지도 않았어요. 명희 어머님은 참 우아하시고 다정하셨는데 그런 모습을 보며 저도 빨리 졸업해서 돈을 벌어서 우리 엄마 호강시켜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릴 때부터 참 가난했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은 세상에 서로밖에 없는 건 잘 아니까 사이는 또 좋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특히 더 그랬어요. 엄마와 저는 사소하게 다투기도 하면서도 늘 서로가 우선이었습니다. 3년이 지나고 졸업하게 됐는데 엄마는 제 고등학교 졸업식 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좋은 날이니 울지 말라고 해도 엄마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졸업식을 하기도 전에 취업하게 됐는데 학교에서 우수 학생들만 뽑아서 대기업에 합격시켜주던 제도가 있었어요. 아마 상고를 나오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전 제가 제대로 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공부밖에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다행히 그런 저를 학교 선생님들이 예쁘게 봐주셔서 무사히 우수한 성적으로 취업도 할 수 있었어요. 다 좋았지만 한 가지 안 좋았던 점은 바로 엄마와 떨어져야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났던 곳도 광역시라 발달이 더딘 건 아니었는데 합격한 회사는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홀로 서울로 가게 됐어요. 처음엔 엄마도 같이 서울에 가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집을 다시 구하는 게 힘들기도 했고 또 둘이 살 곳을 구하는 것은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20살이 되자마자 서울로 올라왔어요. 엄마와 둘이 살던 집도 작았는데 서울에 와서 혼자 살게 된 집은 더 작았습니다. 그 공간은 집이라기보다는 방이라고 해야 맞는 것 같은데 옥탑방이었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서 회사에 가야 했는데 그래도 돈을 버니까 그것마저 좋았습니다. 회사 상사들에게 잘 보이려고 출근도 빨리 하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물론 좋은 점만 있던 것은 진짜 당연히 아니고 처음 하는 사회생활은 상처를 더 많이 가져다 주었습니다. 퇴근하며 우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엄마와 연락할 땐 아무렇지 않은 척 했었죠.
그렇게 3년을 일하면서 저는 최소한의 돈만 남겨두고 죄다 저축했었는데 엄마한테도 매달 돈을 보내줬습니다. 외식도 하지 않고 사고 싶은 것도 절대 사지 않고 옷도 한두 개로 돌려 입으며 차곡차곡 돈을 모았어요. 남들은 다 하는 연애도 하지 않고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었는데 전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바로 엄마가 아프다는 소식이었어요. 엄마는 제가 그 소식을 아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셨는데 병원 응급실에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알게 됐습니다. 심지어 심각한 사안이라기에 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광역시로 내려왔어요. 제가 이걸 말하면 저를 이해 못하는 분들도 많던데 당시에 저는 엄마가 세상 전부였고 제가 돈을 버는 이유도 엄마였습니다. 아버지도 안 계시고 유일하게 남은 가족이 엄마 한 명이 유일했는데 엄마가 돌아가시면 저는 제 인생도 끝나는 줄 알았어요. 엄마는 결사반대하며 말렸지만 회사를 그만두고 내려가는 결정 자체를 후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만두기 전에 회사 부장님이 저를 붙잡으며 차라리 엄마를 서울로 모시고 오라고 하셨는데 저도 당연히 그 생각을 해봤어요. 하지만 엄마는 저에게 짐이 되기 싫다고 하시며 병원 치료도 거부했기 때문에 제가 내려가는 것으로 결국 결정했습니다. 엄마는 엄마가 자랐던 고향으로 가고 싶어 했는데 거기는 완전 시골이었어요. 다행히 회사에 다니며 모은 돈이 있어서 그 돈을 들고 저와 엄마는 시골로 갔는데 다행히 엄마가 어릴 때 자랐던 곳이라 엄마를 아는 분들이 몇 계셔서 적응하기가 수월했습니다. 엄마는 고향에 가니까 마음이 편해지신 건지 차도가 점점 좋아지셔서 의사가 말했던 기간이 지나도 계속 살아 계셨어요. 저는 시골에서 일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서울에서 다녔던 큰 회사는 당연히 시골에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버스터미널 옆에 작은 식당을 하나 열어서 동네 주민들과 외지인들에게 국수를 팔게 됐어요. 엄마는 서울에서 멀쩡하게 회사 생활을 하던 딸이 당신 때문에 시골에서 국수를 판다고 속상해하셨지만 그래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엄마랑 저는 떨어질 수 없는 사이였고 그때 저한테는 엄마가 1순위였으니까요. 아는 사람이라고는 엄마 한 명뿐이었는데 국수 가게를 운영하면서 나름 주변 상인들과도 친해지고 단골 손님도 생겨서 더 좋았습니다. 어쩌면 장사하는 게 더 나와 잘 맞는다고 느끼게 된 값진 경험이었죠. 그렇게 한 1년 정도 일했을까요? 아침부터 비가 많이 와서 오늘 장사가 과연 잘 될지 의심하며 가게 문을 열었던 날입니다. 그 전날에 엄마를 데리고 광역시에 있던 병원에 다녀오느라 가게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날은 꼭 열어야 했어요. 장사를 시작하고 다른 날보다는 확실히 손님이 덜 왔는데 오후 3시쯤 어떤 남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동네 사람은 아니었는데 제 또래로 보였어요. 제가 원래 평소에 손님들에게 먼저 말을 거는 성격은 아닌데 그날따라 왠지 말을 걸고 싶어서 걸었더니 역시나 타지 사람이었고 일 때문에 우리 동네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개발이 진행되면서 우리 동네에 공장이 몇 개 생겼는데 그걸 관리하는 쪽이더라고요. 저보다 2살 많았고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손님은 제 첫 번째 남자친구가 됐어요. 알고 봤더니 엄마와 제가 어릴 때 살았던 그 광역시 토박이었고 고등학교도 서로 가까운 곳에서 나왔더라고요. 공통점이 있으니까 우리는 급속도로 친해지게 됐습니다. 이름은 진영이었는데 진영 씨는 제가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갈 때마다 우리를 도와줬어요. 그러다 보니 엄마도 진영 씨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당신께서 세상을 떠나도 저를 지켜달라고 진영 씨에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진영 씨는 오래오래 살아서 손주들도 봐야 하지 않겠냐고 대답했는데 그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진영 씨와 사귄 기간이 2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는 결혼 얘기를 진지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시댁 식구들도 저를 반겨줘서 큰 무리 없이 결혼 진행은 됐는데 문제는 저희 엄마였어요. 엄마는 이미 의사가 말한 기간 이상으로 살고 계셨지만 딸인 제가 봐도 아무리 엄마를 붙잡고 싶어도 엄마는 남은 인생이 얼마 되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더 서둘렀는데 시부모님이 그런 사정을 아시고 병원에 입원도 시켜주셨어요. 가난해서 어릴 때 밥도 제대로 못 먹었던 우리 집과 달리 진영 씨의 집은 그래도 아주 재벌까지는 아니어도 꽤 잘 사는 집이었습니다. 그래도 딸 결혼식은 보고 가야겠다는 엄마의 말을 고려해 결혼식 날짜까지 바꿨어요. 시부모님은 엄마가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최대한 엄마 말을 다 들어주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시부모님이 제 또 다른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식 날짜도 2달을 앞당겼고 엄마는 겨우 제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정확히 결혼식 올리고 3주 뒤에 돌아가셨으니 만약 식날짜를 옮기지 않았다면 엄마는 제 결혼식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을 거예요. 이미 엄마가 돌아가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막상 진짜 돌아가시니까 너무 슬펐습니다. 아버지처럼 갑자기 난데없이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눈물이 너무 많이 나와 멈출 수가 없었어요. 결혼하며 국수 가게는 정리하고 남편 본가 옆에 신혼집을 얻어 광역시로 왔기 때문에 종일 신혼집에서 혼자 울곤 했습니다. 그런 저를 남편도 그렇고 시부모님도 그렇고 얼마나 챙겨주셨는지 몰라요. 결혼하자마자 상을 당해서 주위 사람들의 시선도 있었는데 시부모님은 그런 저를 제일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며 돌봐주셨습니다. 그래도 저도 아버지 때처럼 하늘이 무너지고 세상이 멸망한 것 같은 기분은 오래가진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그때 저에게 하늘에서 두 분이 지켜보실 테니 당신들이 저를 딸처럼 여길 거라고 하셨는데 진짜 그 말대로 시부모님은 저에게 잘해주셨습니다. 시집살이가 대한민국의 오랜 전통 아닌 전통이고 실제로 지인들이나 바로 옆집에 살던 사람들을 보면 지독한 집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전혀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혼하자마자 고아가 된 저는 남편과 신혼을 시작했는데 시부모님도 그렇고 남편도 저에게 잘해주니 금방 회복해서 평온하게 살고 있었어요. 남편 회사는 제조업 회사여서 출장이 매우 많았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시간이 나면 회사에서 밥을 먹지 않고 집에 와 제 얼굴을 보고 갈 정도로 지극정성이었죠. 제가 혼자 있어서 외로울까봐 시부모님은 저에게 언제든지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가라고 하셨고 실제로 저녁 식사는 시댁에서 먹은 날이 아주 많았습니다. 전혀 저에게 부담을 주는 분위기는 아니었고 실제로 제가 찾아가면 이미 요리는 돼 있었고 설거지는 아예 제가 돌아가면 하셨어요. 청소기라도 돌리려고 하면 제 손에서 뺏어가시고 시어머니가 저를 아주 예뻐하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시댁에도 아픈 사연이 하나 있었어요. 남편이 외동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여동생이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동생이 초등학생 때 심하게 아파서 그만 하늘나라로 갔다고 해요. 그때 시어머니가 너무 많이 충격을 받아 한동안 정신병원까지 가서 입원하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저만 보면 그 여동생 생각이 나시는 건지 얼마나 딸처럼 대해주셨는지 몰라요. 지금은 세상에 없는 시누이지만 시어머니는 당신 딸이 크면 같이 하고 싶은 게 많았다고 저를 데리고 쇼핑도 많이 다니고 연극이나 영화도 많이 보러 다녔습니다. 저도 엄마가 하늘나라에 있으니까 각자 소중한 사람을 잃은 슬픔도 공유할 수 있으니 서로 좋았죠. 저야 뭐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친척들도 왕래가 끊겨 어디서 뭘 하는지 몰랐던 상황이라 상관없었는데 시댁도 친척이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명절 때도 간소하게 차례상만 차리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여행도 다니곤 했었죠. 그렇게 신혼생활을 몇 개월 지나고 저에게 아기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제 임신 사실을 알고 시부모님은 너무 기뻐서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시어머니는 우리 집으로 와서 청소와 빨래도 하시고 갈비찜이나 잡채, 미역국 등 잔칫날에나 먹을 법한 음식들을 가져오셔서 저희 집 냉장고를 꽉 채워놓으셨습니다. 남편도 기뻐하고 저도 몸 관리를 잘하며 아기를 기다렸어요. 시부모님과 남편의 돌봄 덕분에 저는 무사히 첫째 아이를 출산했는데 성별은 아들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이 남아선호 사상이 있는 분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들이라고 하니까 시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인생에 이제 더 이상의 고통은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바로 시아버지가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꽤 높은 자리에 계셨던 시아버지는 그 충격에 바로 알아누우셨어요. 갑자기 생계가 끊기니 시댁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남편이 열심히 일해서 시부모님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해도 당시 경제가 좋지 않아 그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시아버지의 회사는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상태였고 진짜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돼서 시아버지는 방 안에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인자하고 박던 시어머니도 웃음기가 사라지고 겨우 우리 아들 볼 때만 살짝 웃으셨어요. 당장 생활비는 그동안 모아놓았던 돈으로 대체했지만 노후가 문제였죠. 남편도 술을 마시는 날이 많아졌고 시어머니는 당신이라도 일해야겠다며 밖으로 나가 공장에 가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평생을 집에서 살림하셨던 분이라 공장에서 일하는 걸 몸이 버텨주질 못했습니다. 공장에서 벌어오는 월급보다 병원에 가서 내둔 돈이 더 많을 지경이었죠.
결국 저는 남편과 상의 끝에 가게를 하나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국수 가게를 하다 남편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돈을 최대한 끌어모아 작은 크기의 국수 가게를 똑같이 시장에 열게 됐어요. 빚을 내서 열었던 가게라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모릅니다. 시어머니도 저를 돕겠다고 나오셔서 도와주셨는데 전 아직 돌도 안 된 아기를 업고 일했어요. 진짜 아무리 아기가 아파도 문을 열었고 최대한 친절하게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장사가 그렇게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망하라는 법은 없는지 꾸준히 찾아주시는 단골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도 옆에서 저를 많이 도와주셨고 전 돈을 버는 족족 저금도 하고 시아버지 건강을 챙기려고 시장을 돌아다니며 홍삼부터 몸에 좋다는 모든 음식을 사서 드렸죠. 시아버지가 눈물을 보이며 당신들은 해준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며느리가 지극정성이냐고 했는데 그 말에 울컥했던 것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해준 게 없다뇨, 어머님. 아버님은 제 부모님인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어머님도 저한테 미안하다고 그만하세요. 실제로 시어머니는 제 얼굴만 보면 미안하다고 하셨는데 가족이란 게 이럴 때 돕고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제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니까 단골도 많아지고 가게 서정도 나아져서 직원까지 두고 일할 정도로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어요. 시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남편과 같이 우리 아들도 열심히 키웠습니다. 조금 그렇게 숨통이 트이니 시아버지도 정신 차리고 택시 운전이라도 해야겠다며 밖에 나가서 경제활동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남편도 도박이나 발음 같은 문제를 전혀 일으키지 않았고 성실하게 돈을 잘 벌어왔어요. 그런 평화로운 시기가 오니까 저도 마음이 편해졌는지 바로 둘째 아이가 생기게 됐습니다. 제가 둘째를 임신했다고 하니 시부모님은 크게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제 건강이 염려된다고 가게에 적당히 나오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제 가게니까 전 임신한 몸으로 가게에 나갔습니다. 아니 사장님, 임신했는데 무리하는 거 아닌가? 적당히 해요. 내가 적당히 하면 국수 못 먹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아, 그러네. 아이고. 손님들과 농담도 주고받으며 열심히 무거운 몸으로 일했어요. 시아버지는 그런 저를 보고 안쓰럽다고 택시를 타고 출퇴근을 시켜주셨습니다. 고작 왕복 20분 거리의 짧은 거리였는데도 기어코 본인이 데려다 주신다고 하니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둘째를 무사히 낳게 됐는데 전 아이들에게 고마운 것이 임신했을 때 전혀 입덧이 없었다는 거예요. 첫째도 둘째도 몸에 무리가 크게 가지 않았고 병원에 갈 때마다 산모도 아이도 매우 건강하다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출산할 때도 둘은 멀쩡하게 자연분만으로 태어났는데 아주 사소한 문제도 없었어요. 특히 둘째는 첫째보다 더 입덧이나 임신 때 걱정할 요소가 전혀 없었습니다. 둘째는 딸이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시어머니가 누구보다 기뻐하셨어요. 아마 죽은 시누이가 생각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전 가게를 하니까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우리 아이들을 많이 봐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도 참 감사한 부분인데 시아버지는 아들을 택시에 태워 같이 다니기도 하셨습니다. 딸은 너무 어리니 제 등에 붙어 있었는데 아들이 그걸 보며 되게 슬퍼했거든요. 그걸 눈치채시고 바로 아들을 데리고 같이 다녔는데 아들은 그 기억이 참 좋았다고 합니다. 가끔은 손님도 태우지 않고 둘이 근교에 가서 낚시도 하고 오곤 했거든요. 이렇게 좋은 시부모님이 있으니 저도 가게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몰라요. 고난이 있어도 가족끼리 뭉치면 끄떡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 깨지게 됐는데 바로 시아버지가 사고가 나셨어요. 손님을 태우고 가다 트럭하고 부딪혀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셨는데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때 저는 가게에서 시어머니와 아이들과 같이 있었는데 전화를 받고 바로 가게 문을 닫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천만다행으로 우리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바로 즉사하신 것은 아니었고 아직 숨은 끊어지지 않았다고 했지만 상태가 워낙 심각해서 큰 수술만 4번을 했습니다. 남편은 일해야 하니까 시어머니와 제가 돌아가며 시아버지를 지켰는데 병원비가 말도 못할 정도였어요. 나중에 의사가 수술 비용을 말할 때는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보내주자. 그동안 아들 부부한테 받은 게 많아 더 부탁하는 것도 염치가 없어. 이미 3번의 수술을 한 상태였고 마지막 남은 희망으로 수술하려 했는데 시어머니는 엉엉 우시며 하지 말자고 하셨어요.
그래도 남편과 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후회가 없다고 시어머니를 설득하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 수술비를 냈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돈에 관한 생각을 했지만 그것보다 시아버지가 제발 하늘나라로 가지 않길 바랐어요. 저는 종교도 없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가서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남편의 눈물도 그때 처음 봤는데 너무 절망적으로 수술이 그렇게 좋게 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진 돌아가시기 직전에 잠깐 정신이 들었는데 그때 저를 보고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저도 참을 수가 없어 울면서 다 괜찮으니 제발 정신 차리라고 했는데 그 말을 끝으로 시아버지는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는 슬픔을 빨리 떨쳐내지 못했어요. 가게도 나가기가 싫어 문을 닫는 날도 많았고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힘들어 어린이집에 돌도 안 된 둘째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왜 힘든 일은 한 번에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남편의 회사가 그때 너무 휘청거려서 월급도 밀렸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없으니 가게에 나가야 했는데 그게 쉽지 않았어요. 다 놔버리고 싶었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 하루하루 술에 의존하며 살았는데 그때 제 곁을 지켜준 것이 바로 시어머니랍니다. 시어머니는 당신 남편이 돌아가신 거니 저보다 더 슬펐을 텐데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둘이 너무 슬퍼하니까 본인이 더 힘을 내서 우리를 위로하셨어요. 제가 방치해 놓은 가게도 나가서 본인이 다 일하시고 우리 집에 와서 집안 살림도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차차 정신 차려서 다시 가게에 나갈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남는 건 가족뿐이니 당신이 죽어도 우리끼리는 잘 살아야 한다고, 이런 고통을 겪으면 더 단단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정신 차리고 저도 가게를 열심히 나가기 시작했고 아이들 돌보는 것도 절대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남편과 긴 얘기 끝에 시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시고 왔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살던 집은 처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에게 폐를 끼치기 싫다고 끝까지 거절했지만 남편과 제가 막무가내로 시어머니를 모셨어요. 나이가 드시니 거동이 점점 불편해지실 텐데 시어머니만큼은 빨리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참 고마우신 분인데요. 제가 식당을 하니 집에 있는 엄마들처럼 아이들을 하나부터 10까지 챙겨주진 못했어요. 그래도 최선을 다한다고 하긴 했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죠.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저를 대신해 우리 아이들을 챙겨주셨습니다. 저한테 그러셨던 것처럼 아이들에게도 지극정성으로 대해주시니 우리 아이들도 할머니를 참 좋아했어요. 5명이 같이 여행도 다니고 아주 행복하게 살게 됐죠. 우리 아이들 얘기를 하자면 특히 첫째 아들이 진짜 순둥이라 어릴 때부터 제가 등에 업고 일하면 울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서 손님들이 인형이냐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원체 순하게 태어난 아들은 딸이 장난감을 뺏거나 그래도 울지 않고 오히려 더 가지고 놀라고 하고 유치원에 가서도 누가 괴롭히면 그대로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였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너도 맞으면 때리라고 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오히려 저한테 때리면 친구가 아프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 말하면 남편이 어릴 때 그랬다던데 이래서 부전자전 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들은 원래 조용하고 말수가 별로 없어서 오죽하면 제가 어릴 때 걱정이 되어 병원까지 데리고 갔을 정도예요. 병원에서는 아들이 발달 과정이 느린 것도 아니고 그냥 때가 되면 알아서 걷고 말하고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그 걱정은 유치원 때가 제일 심했어요. 아들은 숫기도 없고 소심한 편이라 항상 친구들에게 맞고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저는 일부러 운동학원에 보내기도 했는데 소심한 성격은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에 가서 적응하지 못할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정말 다행히도 아들이 공부를 잘했어요. 저는 사실 처음에 아들이 1등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진짜로 아들은 조용히 하교하고 돌아와서도 혼자 집에서 공부하고 숙제하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어요. 남편도 저도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압박을 주는 사람들이 전혀 아니고 시어머니도 전혀 그런 분이 아니라 아무도 아들에게 공부 소리를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나서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데 싫어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또 우리가 살던 동네가 워낙 좁아서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이였는데 그래서 손님들이 이 집 아들이 1등이라며 소리를 하면 저도 모르게 입이 찢어질 정도로 웃었죠.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어도 공부한다는 아들에게 적어도 누가 되진 않아야 한다는 생각에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힘들다고 느끼지 못했죠. 조용하고 공부만 하는 아들과 달리 딸은 억세고 장난기도 많았습니다.
저와 남편이 매일 하던 말이 오빠 괴롭히지 말라는 소리였을 정도였죠. 딸은 오빠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자기가 때릴 정도로 강한 아이였어요. 공부를 그렇게 잘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사교성이 좋고 부침성이 좋아 친구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선생님들한테도 예쁨을 많이 받고 교우 관계가 워낙 좋아 큰 걱정은 없었어요. 공부는 오빠가 잘하니까 자기는 연예인이 되겠다고 하던 딸을 보며 저는 어이가 없기도 하고 웃기기도 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딸은 평균보다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 남편과 저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우리가 그래도 집에서 계속 웃으며 지낼 수 있는 이유는 딸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도 어쩜 저렇게 한 배에서 나왔는데 둘이 성격이 다르냐며 신기해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우리는 평범하고 행복하게 큰일이 없이 살아왔어요. 아들은 공부를 잘했으니 학교에서 저를 선생님이 부르셔서 찾아갔더니 기숙사가 있는 명문고등학교에 보내는 게 어떠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남편하고 수소문해서 알아봤더니 실제로 좋은 학교였는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남편도 회사에 다니고 저도 가게를 했지만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거든요. 시어머니도 그때 한창 허리가 안 좋으셔서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때 그런 우리 사정을 잘 알았던 건지 아들이 먼저 우리에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아빠, 난 그냥 집 앞에 있는 고등학교 갈래요. 괜찮아요. 어딜 가도 내가 잘하면 되잖아요. 전 아니라고 엄마랑 아빠가 돈을 더 벌어서 학교 다닐 수 있게 한다고 했는데 아들은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로 집 앞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로 진학했어요. 그런 아들을 보며 너무 미안해서 혼자 새벽에 엉엉 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안함과 죄책감에 더 열심히 일했고 남편도 회사에서 임원까지 올라갈 정도로 일했어요. 그리고 딸이 중학교를 졸업할 때쯤 남편은 회사를 나와 사업을 하게 됐는데 정말 너무 다행히 사업이 잘 됐습니다. 남편과 제가 예상한 것보다 잘 돼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시어머니는 그게 다 우리가 그동안 고생한 덕이라고 하셨는데 남편은 회사 다닐 때보다 돈을 더 벌었습니다. 사업을 하면 망하는 경우도 수도 없이 많으니 경계했는데 다행히 일이 잘 풀렸어요. 우리 부부가 여유가 생기니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아들에 대한 투자였습니다. 남편도 저도 아들이 명문고등학교에 가지 못했던 것이 너무 미안해서 남편이 돈을 많이 벌었던 이후로 아들에게 투자를 많이 하게 됐어요. 착한 아들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실제로 아들은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 넉넉하게 교육에 투자해주진 못해도 알아서 공부해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명문대학생을 불러 아들 과외로 붙여줬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열심히 도와줬어요. 결국 아들은 서울에 있는 명문 사립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입학식 때 시어머니와 같이 올라갔는데 저는 몇십 년 만에 서울을 보고 감격해서 눈물이 나왔어요. 그때는 혼자 돈 버느라 바쁘게 옥탑방에서 회사에 다녔는데 똑같은 나이에 우리 아들은 대학에 다니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고생하지 말라고 집도 좋은 곳에 얻어주고 용돈도 꾸준히 보냈는데 아들은 본인이 과외를 하며 용돈을 벌고 있으니 돈을 주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사는 게 바빠 많이 챙겨주지 못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는 건지 아들에게 마냥 고마운 마음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사업이 잘 되니 저에게 국수 가게를 접는 것이 어떠냐고 말했어요. 전 가게를 운영하며 정도 많이 들었고 단골 손님이 많아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건강이 날이 갈수록 나빠지기도 했고 저도 나이가 드는 건지 몸이 성하지 않아 결국 가게를 접게 됐어요. 그리고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니고 저도 그동안 못했던 취미생활도 하고 지인도 만나면서 지내게 됐습니다. 그렇게 딸도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공부를 잘하진 않았던 터라 우리 지역에 있던 국립대학교에 입학하게 됐어요. 그래도 대학에 가는 게 대단하다고 남편과 저는 기뻐했습니다. 딸도 대학에 입학하고 자식들이 나가서 사니까 확실히 조금 허하긴 했는데 그럴 때마다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의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어디 큰 병에 있는 건 아닌데 기력이 날이 갈수록 약해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러면서 저희 엄마가 예전에 둘이 살았던 시골로 가고 싶어 하셨어요. 거기가 공기가 좋고 한적하니까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저는 시어머니와 둘이 시골로 가게 됐습니다. 어차피 먼 거리도 아니었고 저도 운전을 할 수 있으니 20분 걸리는 시골과 광역시에 있는 집을 번갈아 살게 됐죠.
확실히 시골로 거처를 옮기고 시어머니는 예전보다 건강을 회복하셨어요. 그런 저에게 남편은 고맙다고 했는데 전 시어머니가 저에게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아니까 저절로 나온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몇 년 지나고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여자를 데려오게 됐어요. 앞서 말했듯 시부모님이 저를 너무 잘 챙겨주셔서 저도 며느리가 들어오면 잘해줘야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잘 사는 저희 집이 결혼식장 비용도 내주고 신혼집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마련해줬어요. 예단은 생략했고 아들 부부가 잘 살면 그것보다 좋은 게 없다며 너희들끼리 알아서 잘 살라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내려올 때마다 용돈도 아들 몰래 챙겨주고 시어머니가 저한테 해줬던 것처럼 지극정성으로 대했어요. 며느리는 결혼하고 몇 달 뒤에 바로 임신했는데 그걸 알고 병원비를 포함해서 용돈도 많이 줬습니다. 아이를 낳고 요즘은 조리원이라는 것도 있는데 조리원 비용도 다 내줬죠. 백화점에 데려가서 아이들 용품을 포함해 며느리가 입을 옷과 가방도 얼마나 많이 샀는지 몰라요. 남편과 제가 그렇게 아들 부부에게 잘해줬던 건 우리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가족이란 건 서로 돕고 사는 거잖아요. 실제로 저는 결혼하고 가족의 의미를 잘 알게 됐던 사람이라 더 그랬습니다. 며느리는 저와 똑같이 남매를 낳았는데 아들이 바빠 잘 내려오지 못해서 많이 볼 순 없어도 가끔 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시어머니도 우리 아들이 아이들을 데려오면 기력이 없어 누워 계시다가도 일어나서 웃으면서 반기셨어요. 슬프게도 시어머니는 첫째 손주가 유치원에 들어갈 때 돌아가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암에 걸려서 고통스럽게 돌아가신 건 절대 아니었고 노안으로 돌아가셨어요. 마지막까지 제가 옆에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본인 아들인 남편보다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시아버지도 떠나보내니 죽음은 처음이 아니라 나름 익숙한데도 눈물은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먼저 보낸 분들이 있어도 시어머니와 정들었던 마음이 너무 커서 주체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시어머니를 보내며 전 마음속으로 더 다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에게도 우리 시어머니가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잘해줘야지 생각하며 며느리가 명절에 내려오면 진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았어요. 올 때마다 용돈을 오히려 줬고 고생한다며 말했습니다. 손주들이 보고 싶어도 보고 싶다고 말하면 부담이 될까봐 자주 연락하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저는 며느리가 작은 카페를 열고 싶다고 해서 남편과 가게까지 열어주기도 했어요. 주변에서는 며느리가 불려오라고 했는데 전 그런 지인들에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일부러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진짜 좋은 마음으로 베풀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시댁 친척 결혼식이 있었어요. 마침 그게 또 서울이었고 아들 집과 5분 거리에 있는 곳에서 한다는 말을 듣게 됐어요. 남편은 일하느라 너무 바빠 올라가지 못할 것 같아 혼자 가게 됐는데 마침 또 아들은 주재원으로 외국에 나가 있어서 아들 집에는 며느리와 아이들만 있었습니다. 그때 한창 며느리도 그렇고 손주들도 그렇고 제가 2년을 못 보고 있어서 오랜만에 얼굴이나 볼까 싶어 올라갔어요. 사는 게 바쁘기도 하고 며느리가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많아 신경을 쓰는 것을 아니까 간 김에 용돈도 많이 주고 오려고 남편에게 말해 봉투까지 챙겨서 올라갔습니다. 당연히 미리 말하고 올라갔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시골에서 반찬도 많이 해서 가지고 갔어요. 기차를 타고 서울에 도착했는데 너무 번화가라 사람이 어찌나 많은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반찬통을 끌어안고 겨우 택시를 타고 도착해서 문을 두드렸더니 한참 뒤에 며느리가 문을 열어줬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들어갔더니 손주들이 거실에 있는 아주 큰 테이블에서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반가워서 용돈도 주고 챙겨온 간식도 주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아이들 학원에 가야 한다고 바로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다녀오라고 하고 혼자 또 냉장고에 반찬을 넣고 겨우 한숨 돌리니 며느리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올 시간에 맞춰 둘이 열심히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예전과 반응이 달랐어요. 예전엔 그래도 제가 말을 걸면 대답도 잘해줬는데 이젠 냉랭하더라고요. 속으로 아들이 주재원으로 나가 있어서 외로워서 그런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본 며느리와 손주들이 반가워서 내색하지 않았고 아이들이 집에 오고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그리고 하룻밤만 자고 가기로 이미 말이 되어 있어서 어디서 자냐고 물어봤더니 저는 믿을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님, 진짜 저희 집에서 자려고요? 애들 공부 방해돼요. 나가세요. 아유, 그렇다고 진짜 잠을 자려고 하시면 어떡해요.
저는 손주들 앞에서 저런 말을 들으니 민망하기도 하고 당황스러워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가만히 있는 저에게 아파트 옆에 모텔이 있다고 저에게 3만 원을 주며 가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그 집은 저와 남편이 사준 아파트거든요. 그런데도 하룻밤도 재워주지 못한다고 나가라는 며느리를 보며 너무 서러웠습니다. 물론 무언가를 바라고 한 행동은 아니지만 그동안 며느리에게 물질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정말 부족함 없이 잘해줬거든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려다가 그냥 저 혼자 꾹 참으려고 이를 악물고 나가려고 가방을 찾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안방 문을 닫고 들어갔고 전 눈물이 나오는 것을 꾹 참고 손주들의 얼굴을 한번 쓰다듬고 나가려는데 갑자기 어린 손녀가 저를 붙잡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맨날 이상한 아저씨 데리고 와요. 우리 아빠는 언제 집에 와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밤만 되면 아저씨 데리고 집에 오는데 무서워요. 오늘도 그럴 것 같아요. 가지 마요, 할머니. 믿을 수 없는 말에 전 바로 며느리를 찾아 안방으로 가려다가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증거가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손주들을 데리고 며느리에게 말하고 오늘은 내가 데리고 가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는 손을 휘휘 저으며 알아서 하라고 하고 전화하기 바쁘더라고요. 집을 나와 아이들에게 물어봤더니 손녀의 말대로 손자도 그게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모텔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절대 나오지 말라고 하고 아파트로 가서 기다렸더니 진짜 제가 아들에게 마련해준 아파트로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더라고요. 바로 그 모습을 사진을 찍어 넣고 제 남편에게 전송했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바로 전화가 왔고 그 뒤로 무슨 정신으로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의 진술도 있었고 결정적으로 제가 찍은 사진도 있었고 무엇보다 며느리 핸드폰에는 바람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걸리지 않겠지 생각했던 건지 증거가 너무 많아서 골라내는 것이 오히려 힘들었어요. 남편과 제가 며느리가 부담될까봐 일부러 연락하지 않았었는데 그걸 이용한 거였죠. 심지어 남편과 제가 마련해준 카페에도 그 남자와 같이 일하는 모습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외국에 있던 아들에게 연락해서 상황 설명을 하니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며느리는 처음엔 죽어도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하더니 나중에 소송을 하며 재산 분할이 끝나자 그제야 자기가 미쳤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전 머리가 아파 변호사를 세워 해결했는데 결론만 말하면 며느린 결국 이혼당해서 쫓겨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아들이 벌었던 돈으로 그 남자와 얼마나 자기 돈인 것처럼 행동했었는지 아이들에게도 신경을 쓰지 않았더라고요. 공부하라고 학원만 계속 돌리고 식사는 제대로 챙기지도 않았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 손주들이 불쌍했습니다. 아들은 바로 한국으로 와서 아이들을 챙겼고 양육권도 지켰어요. 며느리의 발음이 충격이었는데 다행히 아들과 손주들은 금방 회복했습니다. 남편과 저도 옆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며느리는 잊을만 하면 연락이 와서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했는데 아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재산으로 그동안 잘 먹고 잘 살더니 갑자기 빈털터리가 된 터라 아무래도 마음이 급했겠죠. 그래도 우리 가족은 아무도 흔들리지 않고 며느리를 쫓아냈습니다. 딸은 이 내용을 알고 참을 수 없다고 찾아가서 화내겠다고 해서 제가 말리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인데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은 남편과 우리 자식들 그리고 손주들과 행복하게 살도록 노력하려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몸과 마음 둘 다 건강히 지내시길 바랄게요.